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0세가 된 김인숙 씨와 김 씨의 첫째 아들인 43세 이정환 씨, 그리고 둘째 아들인 40세 이문환 씨입니다. 김 씨는 어려운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물건을 떼와서 저 동네에 갔다가 파는 트럭 장수였죠. 갔다가 파는 물건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개가 잡동산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싼 곳에서 가져와 한 푼이라도 더 남기고 싶어서 애를 쓰고는 했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딸 5남매를 키우며 남의 집 밭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딱히 형편이 나아질 만한 집안 사정은 아니어서 5남매 중에 셋째인 김 씨는 동네의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오자마자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연애는커녕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집안에서 짝지어줘서 시집가는 일이 흔해서 특별한 일도 아니었죠. 시집간 집은 부잣집이었지만 남편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남편인 이중섭 씨는 김 씨와 무려 띠동갑의 나이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어서 아내에게 잘해줬지만 22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간 김 씨는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정 어머니는 가끔씩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래도 딸이 밥은 굶지 않겠다며 좋아하셨지만 김 씨는 차라리 꽁보리밥에 신 김치 하나로만 밥을 먹더라도 편한 집에서 살던 시절이 그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차례대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낳으라고 닥달을 해대던 아들이었죠. 혹시라도 딸을 낳게 되면 시집살이가 더 심해질까봐 걱정했던 김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인 이 씨는 사업을 했는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출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히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은 모두 김 씨의 몫이었죠. 손이 귀한 집안에 겨우 낳은 손주들이라 시어머니와 집안 어른들이 김 씨는 싫어해도 아들들은 워낙에 예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버릇이 없기만 하면 다행이지.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기 일쑤였고 크고 나서도 번갈아 가며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켜댔죠. 하지만 문제는 김 씨도 자식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꼬박 10달을 임신해서 배 아파 낳고 금이야 오기야 기른 소중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자식이 귀하고 아프지 않겠냐마는 정 많고 마음도 여렸던 김 씨는 사고치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모질게 야단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철들면 정신 차리겠거니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도 커가는 자식들을 보는 것만이 김 씨의 유일한 낙이었죠.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갔던 첫째 아들은 졸업 후에도 사람 구실을 못해서 나이 40이 다 되도록 놀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나이 되도록 놀고만 있는 자식을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김 씨는 큰아들의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사실 30쯤 됐을 때에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음식점을 차려주긴 했었죠. 하지만 시원하게 말아먹고 가게 문을 닫은 뒤에 남편 이 씨가 앞으로는 너는 장사할 생각일랑 접으라며 엄포를 놓은 뒤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던 아들은 또 슬슬 김 씨를 졸라
가게를 차려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가게 좀 차려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로 잘할 자신 있어요. 너 저번에도 잘할 자신 있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 그냥 회사나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사는 게 어떠니? 이 나이에 제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해요. 저 회사 체질도 아니고 정시에 양복 입고 출근해서 남 비위 맞추고 그런 거 딱 싫어요. 아우, 못해요, 못해. 아마 저 세상 떠난 남편이 들었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말만 골라서 하는 첫째 아들. 멍청하기만 하면 다행이지. 아들은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데, 너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사업이야. 몰라서 그래. 단돈 100만 원을 받더라도 남들처럼 제 시간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고 제때 자고 하는 게 낫지. 제발 좀 다시 생각해봐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일단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결국 아들의 등살을 못 이긴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가게를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행한다는 무한리필 고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또 손님이 없네. 직원 인건비가 많이 드네. 하면서 말아먹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큰 며느리도 첫째 아들처럼 철딱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사람 구실 못하고 저러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하나가 말리기라도 해야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짝꿍이 잘 맞는지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충동적이기는 아들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저희 가게 건너편에 새로 경쟁하는 고깃집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우리 손님을 다 끌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고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좀 올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가게도 인테리어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느낌으로 새로 싹 바꾸고 하면 다시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인테리어 비용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김 씨를 찾아와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둥,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둥,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해대며 사람을 들들 볶아댔죠. 둘 다 어디서 헛바람까지 들었는지 남들처럼 번지르르한 사장에 사장 3호 명함을 달고 싶어서 저러나 본데 사업이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벌써 가게를 2번이나 차려줬는데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또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나? 나도 제발 정신 차리고 살고 나 좀 그만 찾아오라고 했는데 둘이서 번갈아 하면서 하도 다 죽는 소리를 해대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구나. 이번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어머니. 큰형네 도와줘봤자 이번에도 망할 거 뻔해요. 여기 있으면 계속 어머니 못 살게 굴 것 같은데 차라리 당분간 저희 집에 가 계시는 게 어때요? 우리 유나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고요. 저런 모습을 보며 김 씨의 둘째 아들은 한심하다는 듯 제 형네를 비난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모로 첫째 아들과 딴판인 성격이었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아둔한 큰 손주에게 내내 아쉬움을 토로했던 시어머니는 작은 손주를 보며 그래, 우리 집씨가 이렇게 멍청할 리가 없지 하면서 둘째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아들이 하고 싶다는 공부도 실컷 시켜줬죠. 미국 유학까지도 말입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좀 있다고 해도 학비만 몇 억이 드는 미국 유학을 보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그동안 둘째 아들의 교육비로만 정말 억소리 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남편 이 씨가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땅까지 처분해가며 미국 유학을 보내줬죠. 그런데도 부모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커녕 둘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동기들처럼 집에서 많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생고생을 했다며 늘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하고 싶다고 부모를 졸라댔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 대학 학비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할 만큼 해준 것 같다. 대학원 학비까지 대줄 여력은 없구나.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거든 장학금을 받든지 네가 거기서 학비를 벌어서 다니든 하거라. 어쨌거나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아르바이트니 뭐니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유학 경험이 있었고 머리도 좋은 편이라 전공을 살려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취업한 이후로도 아들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싶은데 더 좋은 자취집을 구해달라. 차를 바꿔주면 안 되냐? 동기들은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같이 출근하기가 부끄럽다. 등등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졌죠. 거기다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김 씨는 뛸 듯이 기뻐했었죠. 큰 며느리와는 다르게 보기만 해도 아주 똑똑하고 야무져 보였고 둘째랑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배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결혼할 때는 제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희 신혼집 좀 도와주세요. 저번에 자취집 전세로 구해줄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마지막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제 신혼집까지 도와달라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첫째 이야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이에요? 거기다 형은 가게도 차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도와주세요.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걸로 형제 간의 감정 상하면 나중에 큰 싸움 나요. 김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둘째 아들은 아예 김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며 끈질기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려는데 설마 한 푼도 안 주실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유산으로 남겨주실 거 미리 좀 준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둘째 며느리,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똑똑하고 예쁜 데다가 처갓집도 잘 사는데 제가 면이 서려면 신혼집 정도는 해가야죠. 첫째 말로는 둘째 다닌 곳이 대기업이라 돈도 많이 벌고 회사에서 나오는 보너스니 뭐니 하면 억대 연봉은 받고 있을 거라는데 본인이 받는 월급은 다 어쩌고 항상 돈 없다는 소리만 달고 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또 아예 없이 보낼 수도 없어서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또 남은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끼고도 부족한 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공교롭게도 땅을 죄다 팔면 나오는 돈과 딱 맞아떨어졌죠. 그렇게 또 둘째 아들의 신혼집에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 이 씨가 남겨놓고 간 김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하나였습니다. 월세를 받는 아주 작은 다세대 원룸 건물 하나가 더 남기는 했지만 하도 오래돼서 수리할 일이 많아 이래저래 치면 그렇게 큰 돈은 되지 않는 건물이었죠. 김 씨는 첫째 아들 가게, 둘째 아들 신혼집을 끝으로 더 이상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줄 돈도 해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큰아들이 인테리어를 도와달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둘째 아들의 말대로 짐을 싸서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둘째 말대로 한창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손녀딸이 보고 싶기도 했고 둘째네가 이사한 뒤로 한 번도 그 집에서 묵은 적이 없었는데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방문하자 둘째 며느리는 의외로 김 씨를 반겼습니다. 쌀쌀맞기로는 둘째 아들 못지않게 냉랭한 며느리였는데 그래도 오래 살다 보니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내신 며느리가 불편해서 본인을 꺼릴까 걱정했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 되세요. 방은 치워놨어요. 그래, 여기서 내 며칠만 신세 좀 지마. 한동안 안 보이면 첫째네도 찾아오는 일 없겠지. 식구끼리 무슨 신세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내 집이다 생각하고 계시고 싶은 만큼 편하게 지내시다 가세요. 그 집에서 그렇게 김 씨는 한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 퇴근이 늦기는 했지만 주말이면 바람을 쐬러 근교에 나가자며 여기저기 꽃 구경을 가기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애교를 피우고 귀여움을 떨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밥상 받아볼 일은 살아생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나 싶었습니다. 지들도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됐나 보다 싶기도 했죠. 어머니, 여기서 저희랑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진 않으시죠? 불편할 게 뭐 있니?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난 뒤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 편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너희들이 불편할까 걱정이다. 이제 슬슬 집에 갈 때도 됐고. 이 사람이랑 의논을 해봤는데 어머니 아예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해보는 말인가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다. 잠깐 이렇게 놀다 가는 건 몰라도 다 같이 사는 건 서로 힘들 게야. 너는 몰라도 유나 애미는 더 불편할 거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찬성했어요. 어머님 혼자 살면 적적하기만 하시지. 이렇게 말 상대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퇴근하기 전에는 어머님이 유나도 봐주시니까 저희도 편하고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 아프시면 여기저기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 하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데 나이 들수록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게 맞죠. 김 씨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한사코 같이 살자고 설득하는 둘째 아들 내외를 보며 김 씨는 마음속으로 뭉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모시겠다고 저렇게 나서주니 걱정했던 것만큼 내가 아들 농사를 망한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착한 아이들을 그동안 차갑고 인정머리 없다고만 오해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죽은 뒤로 조금 적적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 몸이 되어 귀찮은 일도 신경 쓸 일도 없어졌으니 이런 외로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오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걸어줄 사람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삶에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니 그렇게 기분이 들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그렇게 기쁜 일도 그렇게 슬픈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첫 손주를 봤던 기쁨 이후로 이렇게 행복한 감정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한번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혹시나 간밤 사이 둘째 내외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부담을 주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잘 못 모실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혹시나 너희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무슨 부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진짜 섭섭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둘째 내외는 모시고 싶은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재차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친구 어머니가 상을 당하셨거든요. 아직 어머니보다 훨씬 젊으신데 별 전조도 없이 하루아침에 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저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니? 네, 어머님.
이 사람 그 친구 장례식장에 조문 다녀온 이후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모시자고 의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모시면서 조금이라도 효도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요. 둘째 아들은 이번만큼은 꼭 자기들 뜻대로 하게 해달라며 김 씨에게 간곡한 목소리로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한지 지금까지 김 씨가 들어왔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간절해 보이기까지 했죠. 김 씨는 결국 승낙을 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일도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꼭 서로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리고 며칠간 식구들은 합가를 하면 짐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방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기분이 좋아서 다 아들 내외의 뜻대로 따르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가하면 적적함도 덜고 귀여운 손주도 매일 볼 수 있으니 말년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이른 잠이 들었던 김 씨는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급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김 씨가 머물고 있는 방에 화장실이 있어서 평소에는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저녁에 화장실 전구가 나가는 바람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자다 깨서 흐릿한 눈으로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끝 부엌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미등이 켜진 걸 보니 둘째 내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세히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마침 그때 들린 이야기가 김 씨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당신 그 얘기는 대체 언제 어머님한테 할 거야? 나도 얘기할 기회만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뭐긴 뭐야. 어머님 사시는 본가 아파트 말이지. 빨리 말씀드려. 당신 선배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더 줄 시간도 없다고 했다면서. 며느리의 입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나오자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기는 해야 하는데. 아파트 팔라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자연스러울까? 그걸 모르겠네. 합가했으니 쓸데없이 집을 비워두면 뭐하냐고 말씀드리면 되지. 팔라는 얘기가 뭐가 어려워?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하냐는 거지. 일단 집이 팔리기만 하면 달라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걸? 이미 우리랑 살고 계시겠다. 어머니 성격에 내가 그 돈 달라고 죽는 소리 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는 처지에 어떻게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하시겠어? 더군다나 그때면 본가도 이미 팔린 마당에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결국 하실 거야.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살자고 간곡하게 매달리던 아들 내외가 원했던 건 결국 본가를 팔아서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자세한 사정은 이랬습니다. 최근 아들의 학교 선배가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들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했던 것이죠. 괜찮은 사업이라면서 놓치기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들의 수중에 투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들은 부족한 투자금을 손에 넣기 위해 갑자기 김 씨를 모시겠다고 합가를 제안한 것이었죠. 대출을 받으면 이자까지 갚아야 하지만 김 씨에게 돈을 받으면 공짜였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일의 속사정을 알게 된 김 씨는 차오르는 배신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서글픔이었죠. 아들 내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꿈같이 기뻐했던 본인이 그렇게도 어리석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튿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가져왔던 짐을 모두 싸서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어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뒤늦게 김 씨가 짐과 함께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아들에게서 황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을 남겼습니다. 합가는 없던 일로 하자고요. 김 씨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 계속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통이 터져서 밤잠까지 설칠 지경이었죠. 원래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니 차라리 없었던 일 마냥 잊으려고 했지만 말처럼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김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문안이 그놈은 지 밖에 모르는 놈이라니까요. 걔한테 돈 줘봤자 걔 어머니한테 효도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걔가 그럴 줄은 나도 정말 몰랐다. 어찌나 충격적인지. 둘째 내에서 돌아오던 날 아침에 마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속이 너무 상한 나머지 큰아들에게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토로했죠. 큰아들은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며 펄펄 뛰었습니다. 자신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겠다는 아들을 김 씨는 이 이야기는 그냥 못 들은 척하라며 말렸었죠. 큰아들이 찾아왔기에 속상한 절 달래주려 온 건가 싶었던 김 씨는 뒤이어 들려온 큰아들의 말에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문안이한테 뭐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돈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를 보세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문안이랑 다르게 얼마나 어머니한테 살가워요? 어머니 나중에 나이 더 드셔서 결국 효도받으실 곳은 저밖에 없다니까요. 김 씨는 이제 어이가 없다 못해 참담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저 앞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길게 늘어놓던 큰아들은 어머니만 믿고 있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들과 김 씨의 사이가 멀어졌으니 이제 김 씨의 돈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도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해 하면서요. 세상 기분이 좋아 보이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 씨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김 씨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본가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다들 모이라고 했다. 먼저 첫째네 들어라. 다른 집 부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가게를 나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차려줬다. 그만하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한 셈이야. 계속 나를 찾아와서 가게가 어렵다는 둥,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니 앞으로 다시는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기왕 도와주신 거면 끝까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다니까요. 저희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2번이나 가게를 말아먹었으면 그건 너희가 가게 장사를 할 수완도 능력도 없는 게다. 너희 아버지가 했던 말을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또 도와준 게 천추의 한이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자신들이 들은 말이 믿기지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김 씨의 입에서 저렇게까지 단호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큰아들 내외가 처음 보는 김 씨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는 사이 김 씨는 고개를 돌려 둘째 아들 내외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네 너희. 내가 그날 새벽에 너희가 하던 얘기 다 들었다. 이 아파트 팔아서 너희 사업 투자금 대달라는 거였지? 이러려고 나한테 합가하자고 했던 거냐? 어쩐지 평소에는 바쁘다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던 너희들이 몇 주씩이나 늙은이한테 시간을 내주고 정성을 들인다 싶더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그날 있었던 일은 전부 오해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하기 짝이 없었죠. 눈치 빠른 작은 아들 내외는 얼른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럼 합가는 없던 일로 하고
대신에 월세 받는 다세대 건물이라도 넘겨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큰아들은 자기가 더 급한데 어디서 선수를 치냐며 작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김 씨는 우라통이 터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모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자식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희도 나 죽는다고 해도 찾아올 필요 없다. 나중에 나 아프면 이 집이랑 그 건물 다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거니까 모시니 많이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다들 나가거라. 어머니, 설마 진짜 그렇게 하실 건 아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다시는 어머님 속상하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내 일평생 실망할 일을 이번에 다 했다. 다시는 너희한테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속상할 일도 없다. 남아있는 건물이랑 집은 팔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펑펑 다 쓰다가 갈 거야. 여태껏 아등바등 아껴서 너희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했던 게 내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않을 생각이다. 내 당장 오늘부터는 그동안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었던 것 다 가지며 살 거다. 자식들 다 죽었다 치고 니들한테는 10원짜리 한 푼도 안 남기고 갈 생각이니까 너희들도 내가 죽었거니 생각해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맞아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는 풀면 되니까. 오해는 무슨 오해? 니들의 속내를 내가 다 알게 됐는데? 자식이라고 다 퍼준 내가 잘못이다. 부모는 아낌없는 나무라고들 하는데 너희 같은 자식에게는 안 주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남은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니들은 니들 알아서 살아라. 아들과 며느리들은 김 씨가 유산이라고는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펑펑 쓰다 죽겠다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모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의 기분이 좀 풀리고 나면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바로 그 이튿날 김 씨는 다시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집 열쇠마저 바꿔버렸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키를 화분 밑에 숨겨놓곤 했었는데 이제는 다 쓸모없다는 걸 느꼈고 비밀번호를 찍어야지만 열 수 있는 번호키로 교체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본인이 했던 말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꽃피는 봄에 꽃구경 한번 못 가본 김 씨가 제주도로 유채꽃을 보러 간 겁니다. 혼자라도 좋으니 어디든 가자는 마음으로 여행사를 찾아가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김 씨가 한창 제주도 여행 중일 때 둘째 내외가 김 씨네 집에 왔고 왜 현관문 열쇠가 바뀌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화장실이 급하니까 집에 들어가 있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그냥 전화를 뚝 끊었고 전화기도 아예 꺼버렸습니다. 나중에 동네 이웃한테 들은 바로는 둘째 놈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지구대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오줌 싸개로 소문이 났으니 아마 한동안은 창피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행여나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게 제 일처럼 안타까워 밤잠을 설치던 김 씨였는데 어쩌다 자신이 저렇게 배은망덕한 놈들을 낳았던 건지 왜 이리 이 지경이 됐는지 아주 후회가 막심이었습니다. 이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걸까요? 기대했던 자식 농사는 결국 쫄딱 망하게 되었지만 김 씨는 뒤늦은 일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했던 말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더는 자식 걱정 따위는 없이 인생을 즐기고 살기로 결심했죠.